자, 이번 수는 대표 해외 주주들의 일관 선거를 나타낸 순위를 살펴보는 시간이죠. 또한 가볍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짚어볼 거고요. 저는 순위를 달리는 남자 순달라 한종목입니다. 근데 요새 시장은 정말 한치 앞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월가에서도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아니다. 미국 경제는 견조하다. 이렇게 의견이 나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시장의 모습도 방향성이 뚜렷하게 없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피벗 기대감이 거의 다 소멸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증시가 좀 강하게 버텨주는 것은 어쨌든 올해 안으로 금리 인상이 끝나는 거 아니냐라는 심리가 발현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현재로서의 전망일 뿐이고요. 요즘 같은 때는 시황에 대해서 너무 일비하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세상을 바꿀 혁신 기업에 그리고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 흑자 기업에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 핵심 테마는 다름 아닌 인공지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공지능 관련 주식들이고요. 이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 후에 폭등했다는 점을 그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한민국 투자자분들께서는 최근에 어떤 종목들을 주로 쭉 계신지 궁금해서 여기 차트 띄워드립니다. 2월 14일 미국 CPI 발표 이후부터 약 일주일간 대한민국 투자자 순매수 상위 10종목 여기 있네요. 인공지능이 요새 대세인 것 같습니다. 최고로 많이 담으신 종목이 여기 1위 알파벳과 2위 마이크로소프트더라고요. 특히 마이크로소프트가 챗 GPT로 치고 나가니까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화될 것 같은 알파벳이 주가가 조금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1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빅테크 중에 주가가 가장 좋은 여기 4위에 있는 테슬라에 대한 관심도 여전히 많이 주고들 계십니다. 그 아래로는 여기 루시드도 있고 카누라는 중소형 전기차 종목들도 있는데요. 순달람에서 루시드에 대해서는 조금 몇 번 다뤘었죠. 금리가 오르는 상황인데 흑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기업이고 외부 자금 수혈이 아직까지는 좀 필수적인 기업이다 보니까 좀 그때도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주에 루시드는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매출과 순이익 모두 예상치를 좀 밑돌면서 루시드는 이렇게 폭락을 면치 못했었습니다. 어저께 굉장히 많이 내렸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요. 이 미국 기업들 중에서도 유일하게 애국심을 불러일으키는 한국 기업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위 차트에 정말 오랜만에 나오는 것 같은 여기 5위에 있는 쿠팡입니다. 쿠팡은 저도 매일같이 쓰고 있고 쿠팡 없이는 못 살 정도고 또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알고 계실 기업이지만요. 공부하면 할수록 생각보다 더 많은 한국 사람들이 쓰고 있는 서비스가 바로 쿠팡이더라고요. 우선 한국 전자상거래 시장이 얼마나 되는지 여기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10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갖고 있지만 이커머스 시장에서는 미국, 중국, 일본, 영국 그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5번째로 세계에서 큰 이커머스 시장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대한민국인데 이 대한민국에서 쿠팡의 위상은 어마어마합니다. 여기서 왼쪽 차트 보시면 이게 한국의 이커머스 시장 성장률과 쿠팡의 매출 성장률을 비교해 본 겁니다. 한국의 이커머스 성장률은 여기 회색 선이고요. 회색 막대. 여기 작년 기준 9.5%가량의 성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쿠팡은 지난 3분기 실적 기준으로 해서 27%의 매출 성장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3분기도 그렇고 매년 시장 성장률을 압도하는 매출 성장을 보이고 있는 게 바로 쿠팡이죠. 점유율을 늘리고 있다는 말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실제로 쿠팡의 시장 점유율은 IPO 이후에 매 분기마다 그 점유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동그라미 오른쪽 표를 보실게요. 작년 6월을 기준으로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은 온라인 쇼핑몰이 어딘가 그 순위를 집계를 한 건데요. 여기 빨간색이 쿠팡입니다. 쿠팡이 네이버 쇼핑보다 더 많은 비중으로 이렇게 당당히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쿠팡은 국내 쇼핑 앱 다운로드 숫자를 기준으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명실상부 최고의 이커머스 기업이라는 점을 아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입지는 당분간 더 공고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내 이커머스 시장이 점차 통합되고 재편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도 경쟁자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강력한 빅테크인 네이버가 떡하니 자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한국의 이커머스 시장은 수많은 기업이 치고 박던 춘추 전국 시대에서 강력한 두 회사가 부각된 초한지로 변모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 이커머스 시장이라는 것은 규모의 경제를 위해서 박리담회로 활성 고객들을 많이 이끌어오고 그것들을 본인 플랫폼에다가 효과적으로 묶어 놓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근데 이게 말이 쉽지가 않잖아요. 네이버의 경우에는 뭐 가격 비교 기능이나 그리고 네이버 페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고요. 쿠팡은 국내 최대의 배송 인프라와 물류센터를 가지고서 로켓 배송이라는 방어적인 해자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초한지가 발생을 하게 된 것이죠. 한편 왼쪽에 있는 롯데 온이나 GS 프레시몰 같은 업체들은 적자를 버티지 못하고 새벽 배송 서비스를 중단하기도 했고요. 또 신생업체
마켓컬리 있잖아요. 그 컬리와 오아시스 마켓은 고평가 논란에 각각 상장을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올해입니다. 그렇다면 쿠팡은 이들과 달리 어떻게 사업을 잘 이어오고 또 돈도 많이 벌게 됐을까요? 쿠팡이 걸어온 주요 이정표를 제가 그래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아우, 시간 오래 걸렸어요. 여기서 이 왼쪽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되는데 우선 쿠팡은 2010년에 그룹폰, 기억나세요? 그룹폰과 같은 소셜 커머스로 출범을 했습니다. 30대 이상 분들은 아마 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하지만 곧 경쟁이 심화됐고 2013년에 사업 피벗을 합니다. 물건을 직구매해서 자체 물류 시스템을 갖추어서 전자상거래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거죠. 이때부터 엄청난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소프트뱅크라는 든든한 뒷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업 피벗이 가능했던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듬해에 드디어 로켓 배송을 출시하면서 그 정체성을 확립해 나갑니다. 그 뒤로는 우리에게도 뭐 익숙한 로켓 프레시, 그러니까 식료품 배송, 그다음에 뭐 쿠팡 플레이, 그다음에 쿠팡 페이까지 줄줄이 런칭이 됐고요. 그리고 2023년 3분기 22년 3분기 들어서 드디어 순이익이 흑자가 났습니다. 무려 12년 만에 흑자죠. 사실 2021년까지만 하더라도 적자 폭이 굉장했었습니다. 근데 김범석 CEO가 앞으로는 수익성에 중점을 두겠다고 딱 선언을 했고 그 3분기 만에 흑자가 난 것이 어떻게 보면 대단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쿠팡은 로켓 배송의 안착을 위해서 12년 동안 물류 투자에만 6조 원을 넘게 쓴 업체입니다. 6조 원 엄청 썼죠. 그래서 오른쪽의 주요 매출 비중을 보면 역시 자체 물류 부분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지난 3분기 기준 89%, 여기 빨간색이거든요. 89%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 이 노란색 비중이 좀 자꾸 커지는 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늘고 있잖아요. 이게 제3자 물류 대행 서비스인 이른바 3P라고 불리는 사업 영역입니다. 쿠팡을 요새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아실 텐데 쿠팡에서 별의별 물건을 요새 다 살 수가 있거든요. 저는 심지어 TV도 쿠팡으로 샀는데 이런 물건은 쿠팡에서 매입한 물건이 아니라 가맹점들이 쿠팡에다가 마켓플레이스 형식으로 올려놓은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쿠팡에서는 플랫폼 장사를 하면서 물류와 배송을 전문적으로 대행해주는 것이죠. 근데 이 분야가 마진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가맹점들로부터 수수료도 받고요. 또 광고비도 청구하고요. 당연히 배송 수수료도 쏠쏠이 받아갑니다. 특히 가맹점들한테 로켓 배송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도 해주는데 이러면 수수료가 30%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3자 물류대행 사업부 부문이 비중이 이렇게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로켓 배송과 같은 쿠팡의 빠른 배송과 여러 서비스들에 감화되어 쿠팡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숫자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굉장히 좋은 분야입니다. 여기 차트 한번 보실게요. 한 분기 동안 한 번이라도 쿠팡에서 물건을 사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활성 고객이라고 하는데요. 쿠팡의 활성 고객 숫자가 작년 기준 거의 1,800만 명에 육박한 상황입니다. 한국 전체 인구의 35%에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너무 많지 않나요? 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 고객 숫자가 한 번도 줄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지출하는 인당 지출 비용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출이 늘어나는 핵심 요소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죠. 물론 작년부터 성장세가 좀 둔화된 것은 사실인데요. 이것은 비단 쿠팡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코로나19가 이제 엔데믹에 접어들면서 전자상거래 부문이 수혜를 덜 받게 된 것에 기인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욱이 쿠팡은 이제 기존 고객들을 좀 계속 지키면서 수익성에 주력하겠다고 CEO가 선언했던 것만큼 이런 외형 성장 둔화는 그렇게 심각하게 들여다볼 필요는 좀 없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쿠팡이 계속 사업의 연혁이 가고 있다는 것이 매출 성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그래프 보시면 됩니다. 이 그래프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그런 그래프인데요. 쿠팡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각각 비교해보면 쿠팡을 처음 쓰게 된 때는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2017년부터 쿠팡을 썼었는데 지금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쓰기 시작한 사람들도 계실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각 연도마다 유입된 사람들을 가지고 따로 이렇게 그룹핑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해마다 지출이 얼만큼 변화했는지 나타낸 표입니다. 저는 2017년에 들어왔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빨간 막대예요. 2017년 빨간 막대. 여기서 1년차 때는 한 이 정도만 썼었는데 이 정도만 이제 쿠팡에서 쇼핑을 했다고 치면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이렇게 쿠팡을 사용한 연차,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짬이 계속 찰수록 더 많은 금액을 쿠팡에서 쓰게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뭘 몰라서 물건을 조금씩만 좀 사보다가 간보다가 나중에는 에어팟도 사고 TV도 사고 뭐 그런다는 겁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런 경향성은 2017년에 유입된 사람이든 2020년에 유입된 사람이든 마찬가지라는 게 핵심입니다. 쿠팡의 연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쿠팡의 핵심 고객층은 두터워지고 또 더 많은 돈을 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차가 쌓여가는 핵심 고객층들은 쿠팡의 충성 고객들로서 유료 멤버십에 가입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마존의 구독 서비스인 아마존 프라임과 거의 동일한 비즈니스 모델이 쿠팡에서는 로켓 와우라고 불리거든요. 근데 이 로켓 와우에 가입한 사람의 인구가 무려 10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거의 서울 인구잖아요. 그러니까 활성 고객 1800만 명 중에 55%가 이 유료 멤버십을 가입했다는 말입니다. 네이버나 뭐 지마켓이나 다른 이커머스에서도 유료 멤버십 프로그램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활용률 측면에서 쿠팡의 인기가 압도적입니다. 여기 왼쪽 그래프에서 볼 수 있다시피 전 연령에 걸쳐서 쿠팡의 로켓 와우 사용률이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 이게 또 굉장히 재밌는데요. 각각의 유료 멤버십에 가입하는 사람들한테 왜 가입했는지 그 이유를 한번 물어본 겁니다. 설문조사예요. 근데 쿠팡의 로켓 와우에 가입한 사람들은 쿠팡의 구독료가 저렴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다른 서비스들에 비해서 유독 높았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구독료가 기존 3,000원 정도에서 4,990원으로, 그러니까 5,000원으로 거의 대폭 올렸거든요. 근데도 고객 이탈이 거의 없었다고 하니까요. 앞으로도 구독료가 혹시 더 올라갈 여지가 있지 않을까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는 대목이고요. 그렇다면 매출은 더 빠르게 늘어나겠죠. 더군다나 네이버나 지마켓의 경우에는 유료 멤버십을 가입시키기 위해서 할인이라든가 그다음에 무료 구독 서비스라든가 이런 혜택을 많이 썼는데 쿠팡의 경우에는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유저들이 직접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로켓 배송을 쓰고 싶어서 쿠팡 플레이를 보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가입했다는 말이 됩니다. 이것은 쿠팡의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경험이 그만큼 좋다는 말이고 또 구독을 유지할 가능성이 그래서 높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쿠팡의 경쟁력과 성장에도 불구하고 주가 한번 볼게요. 주가는 사실 아름답지가 못했습니다. 2021년 3월 10일 상장한 이후에 쿠팡의 주가는 이렇게 빨간색 줄곧 내리막을 계속 겪었습니다. 상장 이후에 쿠팡의 주가는 지금 57%가량 빠진 상황입니다. 같은 기간 동안 한국의 ETF가 27% 하락하고 러셀 2000 지수가 16.5% 하락한 것에 비하면 쿠팡의 하락이 유독 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작년 5월 9일에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저점에서 반등을 하긴 했었는데요. 그런데 작년 12월 2천만 주에 가까운 대량 블록딜이 나오면서 심리가 좀 많이 어그러졌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1년간의 상황은 본업의 경쟁력이 개선된 것은 맞는데 기관발 수급적인 요인으로서 투자 심리가 좀 쪼그라들어서 주가가 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소프트뱅크가 더 많이 팔면 어쩌지? 이런 심리가 있다는 거죠. 이 그래프에서 볼 수 있다시피 쿠팡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들의 지분 비중 순위를 보시면 소프트뱅크와 모건 스탠리 이렇게 막 쭉쭉쭉 이어지는데요. 소프트뱅크가 지분을 주기적으로 매도했던 게 투자 심리에 부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이제 크게 걱정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 11월 3분기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기관들이 지분 변동이 얼마나 있었는지 제가 찾아봤거든요. 여기서 왼쪽 위에 그래프 보시면 됩니다. 현재 기준 쿠팡에 투자하는 기관들의 숫자와 보유 주식 숫자는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더군다나 신규로 쿠팡 주식을 매수한 기관들의 숫자가 기존 64곳에서 112곳으로 크게 늘어났다는 점도 반가운 요인이었습니다. 특히 여기 밑에 이 기사들 보시면 2월 28일 4분기 실적을 앞두고서 블랙록을 포함한 기관들이 쿠팡을 신규로 이렇게 매집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쿠팡은 다음 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여기서 또 그래프 하나 보시면 아시다시피 쿠팡은 3분기 연속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과거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번 실적 발표는 2개 분기 연속으로 흑자를 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이 월가의 주목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풀이됩니다. 그럼에도 주가는 그리 긍정적으로 아직 반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적 예상치와 주가의 괴리는 이렇게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빨간색 선이 주가는
행보하고 있는데 올해 주당 순이익 예상치는 저만치 이렇게 올라간 상황이거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괴리는 좀 좋은 기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일 겁니다. 그렇다면 밸류에이션은 어떻게 될까? 이것도 한번 제가 찾아왔습니다. 쿠팡은 흑자를 낸 지 이제 몇 개월 되지 않은 기업이고 또 고성장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PER 같은 지표를 쓰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신해서 EV 세일즈라는 매출 지표로 좀 밸류에이션을 역사적으로 평가를 해봤습니다. 지난 1년간 EV 세일즈 평균치는 1.2배 정도였고요. 지금은 딱 1배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평균보다 밸류에이션이 낮은 상황이고요. 네, 낮습니다. 저는 쿠팡이 현재 업계에서의 지위 상향과 앞으로의 실적 개선이 과거보다 더 가시화됐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좀 저평가가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쿠팡의 비슷한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도 쿠팡의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쿠팡의 3년 평균 매출 성장률은 66% 정도 되는데요. 이곳과 지금 이 수치와 비슷한 곳은 중국에 여기 보면 핀뚜어또가 있고 그리고 남미의 메리카도 리브레가 있습니다. 그런데 EV 세일즈는 핀뚜어또가 2.6배 그리고 메리카도가 3.4배잖아요. 근데 쿠팡은 1.2배, 훨씬 낫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EV 매출 총이익 밸류에이션을 갖다 댔을 때는 평균보다는 높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높고 주식이 비싼 거 아니냐라고 반문하실 수가 있는데 우선 쿠팡은 흑자를 경험한 기간이 매우 짧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수익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밸류에이션도 빠르게 저는 내려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수익성 향상에 대한 근거를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쿠팡의 김범석 대표의 얼굴과 말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김 대표는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머신러닝을 활용해서 수요 예측과 재고 관리를 최적화했고 이를 통해 수익성을 크게 개선했다고 말이죠. 실제로 쿠팡의 작년 3분기 매출 총이익률은 역대 최고치로 24.2%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갑자기 무슨 쿠팡이 인공지능이야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제가 또 이 그림을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와서 익숙한 그림 여기 나왔습니다. 네,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3가지 키워드인데요. 제가 이거 3주째 보여드리는 것 같습니다. 거대한 데이터, 그리고 알고리즘 개발 능력, 마지막으로 고성능, 저전력,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쿠팡은 빅데이터 기업입니다. 데이터를 대량으로 보유했다는 건데요. 쿠팡은요, 포브스가 선정한 2022년 한국인이 가장 사랑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순위에서 4등을 했습니다. 유튜브,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그 다음이 쿠팡이에요. 사실 그 앞에 3기업은 SNS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이길 수가 없잖아요. 쇼핑 어플리케이션인데도 이 정도 기록을 세운 거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다는 말은요. 쿠팡 입장에서는 고객들의 앱 사용 패턴 데이터, 앱 사용 패턴 데이터, 그리고 주문과 결제 데이터, 물류와 배송 데이터를 대량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거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곧 인공지능 서비스 향상에 있어 핵심적인 경쟁력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쿠팡에서는 모든 배송 단계에서 인공지능을 통해 최적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쌓아온 지역별 또 계절별 주문 데이터를 가지고서 어떤 패턴을 학습을 한 거고요. 그에 따라서 주문량을 사전에 예측하고 또 재고 관리를 최적화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3분기에만 신선식품 재고 손실 금액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배송과 물류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이 대거 활용되고 있습니다.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은 즉시 재고 유무와 재고 위치 또 배송 경로를 이렇게 예측을 해가지고 단 몇 초 만에 수백만 가지 옵션을 고려한다고 합니다. 이 옵션 중에서 제일 좋은 옵션을 가지고 작업을 분배를 시키는 거죠. 이에 따라 단 2분 만에 재고 운반, 포장, 그리고 분류까지 해서 배송 직전 단계까지 준비를 마치는 시스템을 갖췄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전체 업무량을 65%나 단축할 수 있었다는 말인데 이 말인즉 인건비와 불필요한 운영비를 확 낮췄다는 말입니다. 말로만 하면 감이 좀 안 오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사진, 움짤로 좀 준비를 해왔거든요. 같이 보시죠. 자, 이 사진은 쿠팡이 작년 3월에 3,200억 원을 들여서 준공한 대구 물류센터입니다. 이렇게 인공지능 기능을 장착한 로봇을 가지고 포장도 로봇이 하고 물건 분류도 기계가 하고 또 무거운 재고 선반도 기계가 다 움직입니다. 바닥에 있는 QR코드를 읽으면서 이동하는 방식이라고 해요. 자동화를 통해 최적화를 하니까 비용이 줄어드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작년 3분기에는 고용 인원을 더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영업 비용이 이것 때문에 크게 개선되기도 했으니까요. 이것은 그래서 구조적인 마진 개선이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다른 기업들이 따라오기가 굉장히 힘든 강력한 해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갑자기 중국이 나와서 좀 당황하실 것 같은데 전 친중은 아니고 말씀드릴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혹자는 인공지능이 제2의 전기, electricity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전기를 의식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매일 당연한 듯 쓰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반짝하고 사라질 테마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떤 기업이 양질의 빅데이터를 갖고 있는지가 핵심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2020년부터 중국 공산당에서는 데이터 안전법이라는 법 초안을 공개했었는데요. 경제학의 3대 생산 요소가 있습니다. 노동, 토지, 그리고 자본인데요. 여기에다가 데이터라는 개념을 추가를 한 겁니다. 아까 그 세 가지 개념에다가 동격으로 데이터를 갖다 붙였다는 말이 됩니다. 그만큼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물론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민간 기업이 이런 중요한 생산 요소인 데이터를 국가에 우선해서 보유한다는 것에 불편함을 느껴서 국가가 데이터를 다 관리하겠어 이런 의미로 내세운 말이긴 합니다만 하지만 우리나라는 다르죠. 결론은 데이터를 가진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는 말입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들은 살아간다고 하지만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양질의 데이터 주권은 오히려 희소해지는 그런 세상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런 역설에 대해서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 저는 또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순달람이었습니다. 호이!